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근의 혼술 3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정가 뒷담화 이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는 제가 이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다른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비례대표가 무엇이냐.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그랬죠. 전국구. 그러니까 지역구에 대비해서 지역구는 그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253개 지역구별로 보는 것이고, 전국구는 이 비례대표, 지금의 비례대표 이 명단을 쭉 내세워서 그 정당 투표에서 얻은 순서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국구의 취지는 이 국회가 국론을 담아내는 논의의 장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뭐 입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 지역구만 하게 되면은 막 정치인 출신들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이 투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만을 통해서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 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 퇴색이 됐습니다. 초기부터 이 뭐 전국구 무용론, 또 비례대표 폐지론 이런 것이 나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비례대표 전국구는 어떻게 이용이 됐냐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죠. 일단 직능, 이것은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두 가지 용도로 비례대표가 이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유력한 보스, 정치권 보스, 과거 상김시대 같은 때 그 보스들의 척근 챙기기, 내 척근 챙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스, 그 계파의 정치 자금 만들기. 돈을, 그러니까 공천 헌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돈 만들기. 그 두 가지 용도로, 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구가 그때는 각 계파 보스의 주머니 쏠 공깃돌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계파 보스가 딱딱딱딱 정해서 그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척근 챙기기를 보면은 이 대부분은 이 지역구에 나갈 어떤 역량이 안 되거나 또 이 기반이 없는 이런 핵심 척근들, 그러니까 그 척근 중에서도 어떤 브레인이나 이런 척근들도 있지만은 간혹 이 수행 비서급이나 아니면은 이 집사, 그 관리를 해주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각 계파 보스는 뭐 상도동, 동교동, 청구동 그런 시절에 다 집사들이 있었죠. 그 집사들에게 금배지를 한번 달아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척근 챙기기 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로 쓰인 것이 정치자금 조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일화들이 많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1988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상김시대, 노태우 대통령도 있었고 상김시대였죠. 상김시대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구와 관련해서. 심지어 전국구라는 게서 이 전자가 돈전자다. 그래서 전국구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정치부 기자 초년명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3당 사락. 아니죠. 3당 사락은 명문대, 특히 서울대에 들어가려면은 3시간 자고 공부하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자면은 불합격한다 해서 3당 사락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정치권에서는 4당 3락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당 3락 뭐냐 하면은 공천 헌금으로 40억을 내면 당선되고 30억을 내면 떨어진다. 그때와 지금 환율 차이가 상당한데, 그때 40억, 30억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흥청망청할 때죠. 그 이후에 IMF가 찾아오고 했지만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액수죠. 40억을 주면은 당선한다. 비례대표, 전국구, 돈전자 전국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어떤 총선에서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젊은 사람, 30대 초반의 사람이 어느 정당의
전국구 앞순위가 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떡 달았습니다. 정말 이해했습니다. 경력이란 것, 이 국회에서 나온 그 책자를 봐도 경력이라고는 대학교 나와서 해외 유학 갔다 온 것뿐이 없습니다. 사회 경력 전혀 없는데 국회의원 전국구 앞순위로 당선됐습니다. 전부터 기자들이 이해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 어머니 풀렸죠. 아버지가 대기업의 오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유력 정치인과 아주 혼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동공천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명한 정치인은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이 공천 때만 되면 총선 때만 되면은 공천 장사를 하는 그 재미가 솔솔하고 주변에서도 다 그때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계 은퇴 못한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공천 흥검, 비례대표용 공천 흥검 문제는 2004년에 제정됐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정치투명화법이죠. 정치자금 투명화법이죠. 그 정치자금이 투명화되면서 이 공천 흥검, 비례대표 공천 흥검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돈만 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다. 그런 것은 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 또 다른 패턴이 생겼죠. 비례대표 공천 패턴이. 집권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비례대표를 후보자들을 명단을 내려보냅니다. 뭐 상당히 많이 내려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 당선권 안에 공천한다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한 10명 정도의 명단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은 창업 공신들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웠던 뭐 교수든지 어떤 전문가든지 또 직능단체 대표든지 이 창업 공신들에 대한 농공행상용 공천, 비례대표 공천이 줄을 일이죠. 그리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상징적인 인물들을 좀 우선해서 배치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여성은 그때 이후에 과거부터 13579 이렇게 여성들에게 순번을 주죠. 앞순번을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또 어떤 물론 전문가 집단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형 또 장애인 대표, 각종 직능단체 대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비례대표 후보가 정당 투표뿐이 아니고 각 지역구 투표에도 좀 감동을 줘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표를 짜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층 또 유연한 보수층 흡수를 위해서 군인 출신들을 또 끼워넣기도 하고 반대로 보수정당에서는 또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 노동조합 출신들을 또 끼워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했죠. 그 비례대표 공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전쟁이 상당히 처음 보는 그런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뭐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소수 정당에 유리하도록 그 선거법을 개정한 겁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맞바꾸기 위해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결탁을 해서 이 선거법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처음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죠. 자, 어쨌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보수 쪽의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공천파동을 한 차례 겪었죠.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20명의 명단을 짜서 내놨는데 그 명단이 모 정당, 원래 소속 정당이죠.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의 눈에 안 찼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영입을 했던 또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입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전부 배제가 됐습니다. 당직권 밖으로 22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한성교 이 공병호 라인이 퇴전을 했죠.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의 그 새 지도부로 원유철 대표, 배규환 백식대 교수, 이 배규환 교수는 그 한교안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 새로운 투톱이 들어서서 명단을 짜고 있는데 내일 새로운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이 한성교 공병호 라인에서 짰던 명단을 싹 다 갈아엎을 뭐 그런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안에 금배지를 거의 주술 뻔했던 당선권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배제가 되면은 뭐 일본 조수진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배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고, 자,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죠. 집권 세력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주도로 지금 이 비례대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도를 짜고 있는데,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상대적으로 어석이 불안해진 정의당을 투사국팽시켰죠. 긍정수사권 조정과 그 공수처 설치와 맞바꾸고 나서 토사구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토사구팽이 일어났죠. 원조 친문으로 구성됐던 정치개혁연합, 원조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진보의 원로들이 만들었던 정치개혁연합을 또 토사구팽시키고,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지지자들 위주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구성을 했죠. 그래서 곧 후보자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위성정당, 이 더불어시민당의 특징은 조국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조국 수호 부대를 국회에 포진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 우희종, 최백원, 이 두 사람은 개국본 출신이죠.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국본 출신 두 사람이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 앉아있고, 공천관리위원장의 소설가 정도상 씨가 선임이 됐는데, 정도상 씨도 조국 지키기라는 그 작가들의 그 성명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관리위원 안에는 이 조국 지지 교수 성명, 이것을 주도한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은 이중대 위성정당도 꾸렸습니다. 사실상 이중대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합칠 이중대. 열린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과거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비례공천자 20명 명단 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여겸, 최강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결국 이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은 조국을 위한 비례대표 전형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대, 반조국의 구도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21대 총선 승부가 아마 비례대표, 양쪽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쪽에 조국의 측근들이 막 퍼져 있고, 이쪽은 한 차례 공천 파동을 거치고 내일 어떤 인물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 인물들의 평가, 조국 주변 인물들이 퍼지는 이쪽의 평가, 그것이 이 비례대표 후보자 평가가 아마 이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47명인데 여야 합해서 이념 성향이 뚜렷한 그런 의원들이 포진을 해서 목소리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보수 쪽이 승리를 하면은 문재인 탄핵 정권이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될 것이고 진보 쪽의 승리를 하면 당장 개헌 정국이 조성될 것인데 탄핵 정국이든 개헌 정국이든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전위부대를 맡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북권의 혼술이었습니다.